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자 소시민으로 살아가며 성실하게 사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자라 어른이 된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됐습니다. 어릴 땐 시간이 참 느리게 가는 것 같았거든요.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일까요? 아빠, 회사에서 벌써 오신 거예요? 엄마는 어디 있니? 엄마 장 본다고 시장 가셨는데. 그래. 그럼 아빠 나가다가 이따 다시 올게. 회사가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요? 늘 저녁이 되어 늦게 퇴근을 하던 아빠가 어느 날 오후 일찍 집에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요. 회사도 학교처럼 조퇴를 할 수 있는 건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녁을 먹고 제 방에 가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는데 부모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입사에서 뼈를 묻을 마음으로 애사심 하나로 버텼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당신 계획 있어요? 앞으로 뭘 어떻게... 내가 아무 계획도 없겠어? 당신이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니까 숨이 막히잖아. 영식이도 아직 어린데... 내가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어. 거창한 꿈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던 아빠. 아빠의 계획은 닭을 튀기는 것이었습니다. 광고 사직할 때 받은 돈과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 또 대출을 받아 동네에 통닭집을 열었습니다. 생전 장사라고는 해본 적이 없던 아빠. 그리고 역시나 장사가 처음이었던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아빠와 함께 닭을 튀겨야 했죠. 엄마는 생닭이 징그럽다며 닭 손질을 못해서 삼계탕 하나 끓이는 것도 힘들어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지요. 엄마는 금방 커다란 도마 위에 닭을 놓고 턱턱 토막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식아, 아빠가 통닭집 해서 좋지? 네, 맛있는 통닭을 먹어서 좋아요. 그래, 많이 먹어라. 처음엔 맛있는 통닭을 먹는 게 좋았죠. 그런데 너무 자주 먹으니 슬슬 질리더라고요. 초반 1년을 버티는 게 중요하다며 입소문이 나면 잘 될 거라고 엄마 아빠는 서로를 격려했지만 갈수록 장사가 어려워졌습니다. 팔지 못해 남은 통닭을 거의 매일 가져왔어요. 그 덕에 전 나이가 든 지금도 통닭을 잘 먹지 않습니다. 엄마, 오늘도 통닭이야? 통닭은 반찬으로 먹고 다른 것도 있지. 참, 옆집에 닭 좀 가져다 드릴래? 옆집에 누가 있는데? 너 몰라? 너랑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학교 다니는 남자애 하나 있잖아. 남자애랑 할머니랑 둘이 사는 것 같더라. 이거 가서 드리고 와. 낡고 오래된 동네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었지만 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거든요. 엄마의 심부름을 하러 옆집에 가서 녹슨 철문을 두드렸죠. 안녕하세요. 옆집인데요. 니슈.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이게 뭐예요? 통닭이에요. 할머니 누구야? 와, 통닭. 맛있겠다. 아니, 이걸 그냥 주는 거라고? 이거 파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저희 아빠가 통닭집을 하시거든요. 집에 가져오신 건데요. 튀긴 지 얼마 안 된 통닭이래요. 엄마가 드리래요. 아이고, 이걸 받아도 되는지. 할머니, 나 통닭 먹고 싶어.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야가. 그럼 감사하게 먹겠다고 꼭 전해드려라잉.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뒤에 빼꼼 숨어서 제 얼굴을 바라보던 아이. 그러고 보니 학교에서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같은 학년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요. 다음날 저녁 누군가 저희 집 철문을 두드리더군요. 누구세요? 옆집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제 통닭 감사해요. 우리 손주가 엄청 맛있게 먹었어. 아, 네, 다행이네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안 오냐? 아주머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너 우리 영식이랑 같은 학교 다니지? 이름이 뭐니? 김영호요. 그래, 영호야. 우리 영식이가 엄마 아빠 일해서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 옆집이니까 영식이랑 같이 놀고 그래라. 그래, 야도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 잘 지었네. 이거 받으셔요. 이게 뭐예요? 고구마랑 옥수수요. 우리 할머니 고구마 엄청 잘 삶아요. 달아요. 아휴, 안 주셔도 되는데. 내가 빚지고는 또 못 사는 성격이라. 어제 그 귀한 닭을 얻어먹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할머니. 통닭을 준 것을 계기로 또 엄마와 이웃집 할머니의 바람대로 저와 이웃아이 영호는 친해졌습니다. 저보다 1살 어렸던 영호는 저를 형아라고 부르며 잘 따랐죠. 형아, 영식이 형아 놀자. 우리 집으로 올래? 너네 집으로 갈까? 바로 옆집인데 아무데나 좋아. 어제 우리 집에 있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너네 집으로 간다. 빨리 건너와. 얇은 담벼락을 사이에 둔 집. 거의 매일 학교가 끝난 뒤 영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일찍 와서 만두 해준다고 했다. 맛있겠지? 만두? 우와. 할머니한테 형아도 있다고 내가 말했어. 나 잘했지? 잘했다. 영호야, 우리 딱지치기 할까? 좋아. 오늘은 형아 딱지 내가 다 따야지. 골목에 널려있는 게 신문지며 종이상자였고 우리는 그것을 주워다 열심히 딱지를 만들었습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지금은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는 게 흔하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는 골목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뛰는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었죠. 장사가 안 될수록 엄마 아빠의 귀가는 늦어졌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남은 통닭을 집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초벌해서 튀긴 걸 그냥 다 버려요? 아깝게. 그럼 이걸 어떡해? 영식이도 지겨워서 닭은 먹기 싫다잖아. 이놈의 닭, 이제 쳐다보기도 싫으네. 아휴. 그러게, 아휴, 생전 안 해본 장사를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회사 잘렸는데 손가락 쪽쪽 빨고 놀아? 아,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휴,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통닭집은 당신이 해요. 아무래도 나는 다른 일을 해야겠어요. 식당 국밥집에서 설거지할 사람 구한답디다. 뭐? 국밥집 설거지? 아, 닭 튀기는 거나 그릇 닦는 거나 매한가지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 가게도 대출받아야 온 건데 이자는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생활도 해야 하고. 그렇게 나를 못 믿어? 내가 우습고 한심하지? 아니 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표정만 봐도 다 알겠어. 경멸하고 무시하는 눈이잖아 딱. 여보, 영식이 아빠, 우리 가게 일도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제발 이런 걸로 싸우면서 서로 힘들게 하지 맙시다. 부탁할게요. 엄마 아빠는 방문을 닫고 말했지만 좁은 집에서는 비밀이 없었죠. 저 정도 목소리면 영혼의 집까지 들렸을걸요. 엄마는 정말 몰랐을까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싸움이 난다는 것을요. 그렇게 다툼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빠가 엄청 술에 취해 집에 오셨어요. 소고기를 사들고요. 오랜만에 기분이 너무 좋아 보였었죠. 영식아, 아빠다. 아빠가 소고기 사왔어. 당신 이 시간까지 어디 있다 온 거예요? 가게를 일찍 닫았어요? 가게? 오늘 장사 안 했어. 당신은 이제 통닭집에 관심도 없지? 말도 없이 장사를 안 했다고? 이 소고기는 뭐래요? 닭만 계속 먹으니까
우리 아들이 잠꼬대도 꼬끼요 하면서 닭소리 내는 거 아니야. 소고기로 기름칠 좀 하자고. 비싼 거야. 한우. 아니 무슨 돈으로. 내가 다 계획이 있다고 했지. 맨날 그렇게 무시만 하더니. 잔소리 말고 얌전히 고기나 구워. 영식아, 이리 와. 아빠가 무슨 일로 비싼 고기를 사왔는지 기분이 날아갈 듯 좋은지 영문은 몰랐지만 전 소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한참 고기를 먹는데 옆집 영호 생각이 나더라고요. 냄새가 옆집까지 날 텐데 우리 식구만 먹기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었죠. 엄마, 고기 남았어요? 아니, 왜? 아니, 영호도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그러게, 양이 많지 않아서 할머니가 영호까지 챙기지를 못했네. 우리 아들 착하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영호 생각도 하고. 없는 살림에 오지랖은. 영식아, 남 생각하는 거나 베푸는 건 넉넉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우린 그럴 주제가 안 되는 거고.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호 할머니가 나 밥도 주시고 하는데 맛있는 거 먹으니까 영호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죠. 너 이게 얼마짜리 고기인 줄 알아? 하여튼 애미나 자식이나 이 가장이 뭐래도 고맙고 감사한 줄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남 퍼줄 생각이 나지. 아니, 애가 그냥 한 말 가지고 뭘 그렇게 트집을 잡아요. 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꼭 그렇게 불편하게 먹어야겠어요? 아이고 시끄러워. 이놈의 집구석에는 붙어있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냥. 저는 상 밑에 그릇을 두고 아빠 몰래 고기 조각들을 담았죠. 그리고 아빠가 자리를 먼저 뜨고 엄마가 설거지를 시작하자 저는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니 이 시간에? 영호한테. 아이고 참, 형제가 따로 없네. 어여 다녀와라. 엎어지면 코다울거리였지만 영호한테 소고기를 준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영호야! 응? 이리 와봐. 응, 어머니 집에서 되게 맛있는 냄새 나는데 우리 집까지 냄새가 담장을 타고 다 넘어왔다? 이거 받아. 우와, 이게 뭐야? 소고기야. 아빠가 사온 소고기. 근데 조금밖에 없어서 굽기 전에 너랑 할머니께 드리지 못했어. 이건 구운 건데 내가 아빠 몰래 챙긴 거다. 조금 식어서 미안. 영호는 그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입에 날름 넣었죠. 식어서 질겼을 텐데 맛있게 먹는 영호를 보니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3달 뒤 엄마는 아빠가 소고기를 사온 날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무슨 돈으로 산 고기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낯선 아저씨들이 찾아왔어요. 김문식이 어딨어? 누구세요? 꼬마야, 아빠 어디 있니? 아빠는 통닭집에 있을 건데. 아저씨가 갔다 왔는데 통닭집에 없던데. 그리고 니네 통닭집 문 닫은 거 너 몰랐어? 네? 통닭집이 문을 닫아요? 엄마는 어디 있니? 왠지 모를 위압감에 엄마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2명이 신발도 벗지 않고 집에 들어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TV, 가전제품부터 장식장, 장롱, 그런 가구들이에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저씨 이거 왜 붙이는 거예요? 너 이거 때문에 혼난다, 알겠어? 아저씨들이 간 뒤 엄마가 집에 돌아왔어요. 곳곳에 붙은 빨간 딱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휘청거렸습니다. 영식아 너 괜찮아? 난 괜찮은데 엄마, 아저씨들이 아빠랑 엄마 막 찾았어. 세상에나, 세상에나, 네 아빠가. 엄마는 주저앉아 흐느껴 울며 저에게 옆집으로 가 있으라고 했어요. 이유도 몰랐지만 엄마가 우니까 그냥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말은 잘 듣는 아이였기에 훌쩍거리며 영혼의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흥아야? 영호야, 흥아 울어? 왜 울어? 춥지? 얼른 들어와. 따끈한 방구석에 엎드려 두툼한 소미불을 나란히 덮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영호야, 우리 집에 빨간 딱지 엄청 많다? 빨간색 딱지? 우와, 그걸로 딱지치기 할 수 있어? 가져오지 그랬어. 아니, 그걸로 딱지 못 쳐. 냉장고랑 TV에 다 붙어 있었는데 아저씨들이 그걸 떼면 혼난대. 아저씨들이 형아네 딱지를 왜 붙였는데? 모르겠어. 그리고 그건 얇아. 얇고 끈적끈적한 종이야. 며칠 뒤 빨간 딱지가 붙었던 가전제품 가구들이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아빠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없을 때 큰 가방 하나를 챙기며 저에게 말했죠. 아빠가 지금 가는 건 다 너랑 엄마를 위해서야. 아빠가 없어야 그 아저씨들이 안 올 거야. 그럼 언제 다시 오는데요? 아저씨들 안 온다니까. 아니, 아빠요. 아빠는 나중에 영식이가 키가 저기 저 눈끝만큼 크면 그때 올 거야. 알겠지? 문틀에는 제 키가 자랄 때마다 눈금 표시를 해놓은 선이 있었죠. 아빠가 가리킨 선은 아빠 키를 그어놓은 거였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아빠만큼 크는 걸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들을 모조리 가져가고 나니 안 그래도 행한 집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TV도 이제 영혼의 집에 가서 봐야 했고 엄마가 밖에서 일하는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밤이었어요. 누군가 쾅쾅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김문식이 어딨어? 어디 숨었어? 없어요. 여기 없다고요. 엄마가 말렸지만 그 아저씨들은 막무가내였어요.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죠. 딱지가 붙은 가구들이 사라졌기에 집구석에 숨을 곳이라고는 없었는데 말이죠. 김문식, 당장 돈 안 갚으면 큰일 치를 줄 알아. 이씨. 꼬마야, 아빠 어디 갔어? 꼬마야, 아빠 어디 갔어? 아저씨한테 아빠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여긴 다시 안 올 거야. 응? 아빠 어디 있니? 얘한테 손대지 마세요. 엄마는 저를 막아서며 아저씨들을 집 밖으로 몰아내려 했지만 아저씨들이 손에 잡히는 온갖 것을 내던지는 바람에 집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개떼같이 달려드는 아저씨들이 난동을 피우자 엄마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겠다며 뛰어나갔죠. 아줌마, 거기 안 서? 한 아저씨가 엄마를 쫓아나갔고 다른 아저씨 한 명이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큰 소란이 난 걸 알고 옆집 영호 할머니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비도 오는 밤중에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이요? 애 아빠 안 보인 지가 한참이나 됐는데. 이 할머니는 또 뭐야? 나 여기 옆집 사는 사람이요. 내가 잘 아는디. 옆집 사람이면 남이라 신경 끄세요. 할머니가 나타나자 무슨 용기가 생긴 건지 저는 이 아저씨를 집에서 몰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온 힘을 다해 아저씨를 문 쪽으로 밀어냈죠. 나가요.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요. 조그만 녀석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는 아저씨가 저를 밀치며 손에 들고 있던 쇠 지렛대를 휘둘렀습니다. 아이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고 아저씨가 휘두른 게 그대로 할머니 얼굴을 치고 말았죠. 할머니는 얼굴에 피를 흘리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쓰러져 정신을 잃자 그 아저씨는 몹시 당황을 한 듯이 두리번거리다 그대로 집에서 달아났어요. 때마침 엄마가 경찰과 함께 집에 왔죠. 엄마와 급히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영식이는 괜찮은가? 저 괜찮아요, 할머니. 다행스럽게도 할머니는 깨어나셨습니다. 악몽 같은 밤을 겪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식아, 우리 이제 어떡하니? 집 문 앞에는 퇴거 요청 커다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빨간 딱지를 떼면 혼난다고 했던 아저씨의 말이 생각났지만 저는 그 종이를 떼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없어지자 아예 페인트로 글씨를 써놓더군요. 엄마는 얼마 안 되는 살림을 정리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퇴원을 한 영호 할머니가 집에 찾아왔죠. 인자 참말로 가야 하는구먼. 어디 갈 데는 정했고? 고시원 같은 곳에라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비도 잘 안 되는 그 방 한 칸에서 저 어린 것이랑 어찌 지내려고 그런디야. 집이 넘어갔는데 더 있을 수는 없어서요. 내 말 잘 들어. 내가 영호 데리고 여기 오기 전에 시골에 살았었어. 거기가 좀 방치되고 오래된 동네긴 한데 나랑 오래 알던 이웃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어. 내가 잘 말해놓을 테니까 영식이랑 그쪽에서 지내는 건 어때요? 고시원인지보단 나을 거예요. 조용한 멘치로 살만한 곳이야. 읍내 나가는 버스도 있고 일이야 구하면 되는 거니께. 달리 선택지가 없었던 엄마와 저는 할머니가 마련해준 거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홍아, 이제 멀리 가는 거야? 영호야, 할머니랑 잘 지내. 우리 이만큼 커서 이 다음에 또 만나자. 이거 영호 너 다 가져.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딱지와 구슬을 모두 영호에게 주었습니다. 영호 할머니 감사해요. 덕분에 길에 나앉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래, 그 할머씨가 마음이 좋아. 멀어서 인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항상 건강하고 영식이 보면서 힘을 내어 살아야지. 나 같은 늙은이도 영호 하나 보면서 사는디. 엄마와 할머니는 오래도록 포옹을 했고 저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손을 흔드는 할머니와 영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정착한 곳은 마을에 몇 가구가 없는 조용한 시골이었습니다. 분교인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엄마는 읍내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일찍부터 살림을 하며 일 마치고 돌아오면 고단한 엄마를 편히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덧 예전의 앞바퀴를 훌쩍 넘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엄마가 제 곁을 떠나셨어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어요. 죄송해요. 엄마는 입버릇처럼 너 어른 될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산다. 그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저도 어른이 되면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거라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크자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 해야 할 소명을 마쳤다는 듯 어머니는 덧없이 떠나셨습니다. 싱싱한 야채요. 오이, 호박, 당근, 상추, 감자, 배추, 상추. 싱싱한 야채요. 저는 그간 모은 돈으로 트럭 하나를 갖게 되었어요. 도매시장에서 야채를 한가득 떼어다가 온갖 동네를 돌아다니며 야채를 팔았습니다. 요즘에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죠. 인터넷으로 고기 야채를 사기도 한다니까요. 그치만 제가 트럭 장사를 하던 때만 해도 동네 한 곳에 트럭을 세워두고 확성기로 외치면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야채를 사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곳을 떠돌아다녔어요. 아유, 젊은 총각이 어디서 이런 싱싱한 야채를 떼다가 파는 거예요? 이거 호박 하나 더 주면 안 돼? 아, 특별히 우리 사모님한테 호박 하나 더 드립니다. 단골이시니까요. 젊은 총각이 참 싹싹하고 넉살이 좋아. 자주 가는 동네에서는 단골들도 생겼죠.
나이가 젊다 보니 아주머니들이 야채 총각 하면서 많이 사주셨죠. 트럭을 타고 이곳저곳을 다닐 때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집을 떠난 아버지. 이제 아버지만큼, 아니, 그보다 키가 더 컸는데 어디선가 우연처럼 마주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하지만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떠난 뒤 온갖 고생을 하다 떠난 엄마를 생각하면 화가 났어요. 어쩌면 아버지를 마주치기를 바랐던 게 그간에 쌓인 원망을 털어놓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기를 8년.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쓸 곳이 없었기에 착실히 돈을 모았어요. 저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한 곳에 자리를 잡는 거. 야채 가게를 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많이 변했구나. 에너지 드링크 이거 하나 계산해 주세요. 1,300원입니다. 실례지만 이 골목 쪽에 있던 집들이 언제 다 없어졌나요? 저는 그냥 알바인데요. 제가 일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예, 감사합니다. 트럭을 타고 야채를 팔며 틈틈이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옛날 살던 동네에 가게 되었죠. 추운 겨울이면 뜨끈한 방바닥에서 영화와 만화책을 보던 순간을 그리워했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어떻게 지낼까? 다시 찾은 그곳은 재개발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옛날 나란히 있던 저희 집과 영혼의 집은 아예 없어졌고 완전히 다른 거리, 다른 집,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죠. 그렇게 떠돌다가 연고가 없는 새로운 동네에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싱싱 총각 야채 가게. 좋다, 좋아. 언제까지 싱싱하고 언제까지 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이름이 생각나지 않더군요. 야채 장사만 근 10년 가까이 되었기에 도매시장 사장님들도 많이 알았고 싱싱하고 질 좋은 야채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싱싱한 야채를 판다고 자신했어요. 오픈 첫날에 춤추는 풍선 인형도 빌려 설치를 하고 열심히 나가 홍보를 했죠. 싱싱한 야채 있어요. 싱싱한 총각 야채. 야채 장사만 10년. 아버지, 어머니, 누님, 삼촌 싱싱한 야채로 건강한 저녁 식탁 차려보세요. 이목을 끌었어요. 주부님들이 깐깐하지만 눈썰미는 좋으시잖아요. 야채 상태가 좋은 걸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매일 새벽 야채를 데우고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다닐 때와 수면 시간은 비슷했지만 트럭에서 쪽잠 잘 때를 생각해보면 내 가게가 있다는 게 무척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가게를 오픈하려고 나갔는데 한 할머니가 가게 앞에 버려진 야채들을 주워 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이거를 가져가시려고요? 버리는 거 맞죠? 잘 살펴보면 성한 것도 있으니까. 꽃무늬 조끼를 입은 할머니. 어찌나 고되게 사셨는지 그 마른 등이 완전히 굽어버린 할머니였어요. 야채 중에는 성한 것도 있겠지만 버려진 것들이기에 마음이 좋지 않았죠. 우리 손자가 아파요. 배춧잎 좀 주워다가 우리 손자 배춧국 끓여주려고 해요. 할머니가 웃으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할머니의 턱에 난 상처였습니다. 할머니! 예? 아이, 갑자기 왜 그런냐? 턱에 있는 상처. 그것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흔적이었죠. 저는 할머니를 와락 끌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영식이에요. 영우가 엉아라고 부르던 영식이요. 영식이? 그 옆집 살던 영식이? 할머니, 맞아요. 그 영식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할머니를 어디서 지내시는 거예요? 아이고, 영식아. 그 영식이, 참말로 그 영식이인겨. 아이고, 얼굴 좀 보자. 영식아, 언제 이렇게 키가 컸냐? 응? 정말 여든이 훌쩍 넘은 할머니. 키는 더 작아지고 등은 굽고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지만 턱에 난 그 상처를 보는 순간 어릴 적 제 앞을 막아서며 저를 보호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가는 것이었어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저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영식이 이제껏 잘 산겨? 잘 지낸겨? 엄마는? 너그 엄마는 어찌 지냈냐? 응? 엄마는 떠났어요. 몇 년 전에요. 아이고 하느님. 아직 젊은 건디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신 거요? 할머니 영호는요? 아까 손자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영호가 어디 아픈 거예요? 응, 영호가 기침을 그냥 쉬게 한다. 저는 그날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가게 안에서 야채들을 한가득 챙겼습니다. 정육점 문이 열리자마자 소고기를 종류별로 샀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 댁으로 갔죠. 지금 어디서 지내시는 거예요? 이 동네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그 예전 동네 안 가봤지? 거기 다 재개발되고 우리도 여기저기 많이 떠들었어. 거기 가봤어요. 저 여기 가게 열기 전에도 갔는데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댕기다 여기 산지 이제 3년 되었나? 그냥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살아. 아이고, 우리 영우가 영식이 보면 세상에 얼마나 놀랄까. 할머니 집 문 앞에 다가섰는데 안에서부터 심한 기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영호야, 할미 왔다. 영호야, 근데 시상 오늘 동네에서 누굴 만나는 줄 아냐? 너 보면 깜짝 놀랄 것이요. 안으로 들어가자 방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는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이목구비를 천천히 살펴보니 영호가 맞았습니다. 많이 달라졌지만 송충이같이 짙은 눈썹은 그대로더라고요. 영호야, 형이야. 엉아 왔어. 영식이 엉아. 엉아? 할머니, 병원은 가봤어요? 기침이 심한데? 아이고, 말을 들어야 말이지. 감기가 처음도 아니라고 며칠 누워 지내면 금방 낫는다고 그냥 약국에서 약만 사서 먹였지.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켰지만 말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기침을 계속했죠.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야채를 씻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배추로 할머니는 배춧국을 끓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상이 그냥 얼마만인지. 영호를 일으켜 앉히고 밥 한 숟갈을 두고 배춧국을 먹는데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났지만 할머니의 배춧국 맛이 기억나더군요. 멀건국, 슴슴한데 고소한 배춧국이었죠. 할머니, 영호는 언제부터 아팠던 거예요? 야는 항상 몸이 약했어. 때마다 감기로 알아놓고 아주 그냥 병약하게 태어난 건지. 그게 다 내 탓이지.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하고 그래도 괜찮을 때는 또 나가서 일도 하고 나는 인자 나이가 들어서 식당 일은 더 못하고 요즘은 그냥 폐지주로 댕기고 그리 살고 있었지. 너는 영식이 너는 어떻게 지냈냐? 아까 그 야채 가게가 너 가게인 거요? 네, 할머니. 저 야채 장사 오래 했어요. 트럭 타고 방방곡곡 야채 팔러 다니다가 이제 막 그간 모은 돈으로 가게를 낸 거예요. 그런데 영호랑 할머니가 여기에 계실 줄이야. 이전에 저희 같이 살던 그 동네 아직 계시나 하고 가게 자리 알아볼 때 갔는데 거기 계셨다고 하면 가게 거기에 냈을 거예요. 아서 거긴 진즉 떠났지. 개발된 지가 한참 됐는디.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요. 인연이 참. 영호야, 할미 오래 살다 보니 시상 이런 일이 다 있다. 안 그냐?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영호는 단순 감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열도 났고요. 할머니도 기침을 하는 게 걱정이 되었죠. 상을 물린 뒤에 저는 영호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를 정확히 받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병원비 많이 나온다고 기겁하며 말리는 할머니를 달래 간신히 검사를 받았네요. 두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네, 김영호 환자분과 이옥순 할머님, 두 분 다 폐렴입니다. 빨리 병원에 오셨어야 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지금이라도 와서 치료받으니 다행이고요. 폐렴이요? 네, 두 분 다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입원하겠습니다. 치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김영호 환자분은 젊은데 할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영호와 할머니를 입원시키고 저는 영호가 입원한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정말 그날 아침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침이 심상치 않았는데 단순 감기로 알고 집에서 쉬면 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 몸서리가 처지더군요. 3일 정도 지나자 영호는 차도를 보였습니다. 확실히 젊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3일째 되던 날부터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폐에 염증이 많고 물이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삭간을 했는데 보통 2주 정도 합니다. 네,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제발 치료 부탁드려요. 일주일 뒤 영호는 상태가 좋아져 퇴원을 했고 저와 영호는 번갈아 가며 할머니의 병원에 찾아왔어요. 중환자실이라 면회도 거의 되지 않았지만요. 그 긴 세월 힘겹게 각자의 삶에서 전쟁을 치르듯 고단히 살다 기적처럼 다시 만난 거잖아요. 한 번의 기적이 더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형, 나 병원인데. 영호야, 나 이제 막 가게 끝났어. 병원으로 갈게. 할머니는 좀 어떠셔? 방금 전부터 자가호흡이 전혀 안 된다고 하네. 남은 이틀이 고비라고 하는데 형이 바로 병원으로 갈게. 영호가 전한 말처럼 할머니는 자가호흡이 불가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고비라고 하니 정말 너무 간절했어요. 첫날 할머니는 거의 눈을 뜨지 못하셨죠. 그날을 잘 넘겼다고 생각했어요.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 아침이면 건강하게 일어나실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둘째 날 오후부터 숨소리가 급격하게 거칠어지더군요. 할머니 침대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영호와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할머니 저 영호예요. 할머니 손자 영호요. 정신이 드세요? 할머니, 저 영식이에요. 할머니는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산소호흡기를 떼어냈습니다. 할머니, 평생 나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우리 할머니. 할머니, 늦었지만 영식이가 왔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영호 잘 챙길게요. 어렸을 적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신 것처럼요. 영호랑 형제처럼 의지하면서 살게요. 할머니,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글자글한 주름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고 커다랗게 숨을 몰아쉰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많이 지나 이제야 다시 뵙게 되었는데 만남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영호와 함께 상주 자격으로 장례를 치렀고 생전 나무와 풀을 좋아하던 할머니의 바람대로 수목장으로 할머니를 모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가게 문은 거의 열지 못했죠. 어느 정도 일이 정리되고 저는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할머니 가시기 전에 한 말은 내 진심이었어.
우리 어릴 때 정말 형제처럼 지냈잖아. 정말 그 시절 할머니랑 네가 없었다면 그때의 내 삶은 더더욱 제빛으로 어두웠을 것 같아. 내가 미안해. 그렇게 급작스럽게 떠나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나도 형한테 의지 많이 했어. 나 형이 준 딱지랑 굿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알아? 그 집 철거되고 할머니랑 이곳저곳 참 많이도 옮겨 다녔는데 그 딱지랑 구슬은 버릴 수가 없더라. 너 기억나? 우리 집에 빨간 딱지 붙었던 거. 그걸로 딱지 치자고 했었지. 얼마나 철이었고 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는지. 영호야, 형제처럼 돌보며 챙기겠다고 한 거 할머니한테 한 약속이야. 형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이제 가게도 열었어. 너만 괜찮다면 형이랑 함께 야채가게 함께 하지 않을래? 그건 형이 혼자 다 이룬 건데 내가 그렇게 갑자기. 지금은 동네 야채가게지만 이 가게 열심히 키워보고 또 다른 활로를 찾을 수도 있지. 너랑 같이 하면 나도 많은 힘이 될 것 같아. 생각해볼게. 영호는 뭔가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다는 생각이 드는지 머뭇거렸지만 저는 영호와 함께 가게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야채가게 하나가 뭐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영호한테 말한 대로 다방면으로 좀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차근차근 하나씩 이뤄가고 싶었죠. 영호는 고민 끝에 저와 함께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싱싱야채 총각들, 총각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네 둘. 감자랑 시금치 한 단, 호박 2개 줘요. 여기 있습니다. 싱싱 총각네 싱싱한 야채 드립니다. 숫기가 없어서 걱정이라던 말과 달리 지켜보니 영호는 장사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동네에서도 젊은 총각 둘이 하는 야채가게로 기억이 되는 것 같았고 단골 손님도 늘었죠. 그 무렵 영호가 제안을 했습니다. 싱싱 총각의 다양한 판로를 모색했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 야채인데 그게 싱싱하게 배송이 될까? 점점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게 늘어날 거야. 플랫폼도 다양하게 생길 거고. 물론 큰 플랫폼 입점해야 수수료가 많긴 하겠지만 우선 플랫폼 입점은 둘째 치더라도 홈페이지를 열고 전국적으로 판매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 영호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고 저희는 야채를 싱싱하게 집 앞까지 배달해준다는 사명을 갖고 홈페이지 개설을 했습니다. 포장 방법부터 많은 걸 알아봤고 고객들이 남겨주는 후기 하나하나를 신경 쓰며 개선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야채 도매 사장님이 물건을 떼어주다가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 사장, 요즘 혼자 지내는 거요? 예? 아이고, 모르는 척 말고 듣지 않니? 싱싱 총각 가게도 잘 되고 뭐 인터넷 판매도 한다면서? 아, 예. 돈을 많이 벌겠는데 그거 벌어서 다 어디다가 쓴대? 그냥 열심히 모으는 거죠 뭐. 그래, 영식이 우려봤는데 참 성실하고 묵직한 거 내가 잘 알지. 내 인생이라는 게 참 그래. 아무리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지만 또 사람 살면서 서로 부대끼고 정도 나누고 하는 맛에 사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자만 아가씨 한 명 만나볼 생각 없대? 예? 아이, 제 영식이 총각 이거 귀여운 구석이 있구만. 지금 귀까지 빨개진 걸 보니 생각이 아주 없는 건 아닌가벼. 내가 아무한테나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영식이가 워낙 사람이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니 하는 말이지. 저기 건너편에 박 사장 말이요. 딸이 둘 있는데 첫째 딸이 그냥 선하고 참한 게 영식이랑 딱이여. 내가 박 사장한테도 말해놨다니까. 영식이라면 그냥 1등 신랑감이라고 하던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죠. 그러고 보니 정말 야채 더미에 파묻혀 산 세월이 10년. 트럭을 타고 다닐 때는 제 형편이 안정되지 못해 연애 같은 건 생각도 못했고 또 그냥 열심히 돈 모아 가게 낸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야채 사장님의 주선으로 과일 도매하시는 사장님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가 처음이라 정말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이에요. 사장님 말씀대로 그 아가씨는 참하고 선했어요. 풋사과 같은 향긋한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일찍 야채 가게를 내시게 된 거예요? 처음 만난 날부터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쉽게 소개하기를 하는 편이 아닌데 여자분이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해서 영호와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특히나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운명은 따로 있다, 인연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하면서 너무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여러 번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저와 영호, 소연 씨와 소연 씨의 여동생 이렇게 넷이서 만나게 되었어요. 완전 영식 씨랑 영호 씨는 이렇게 우리 만나고 있을 때도 사업 생각밖에 안 하죠? 아니에요, 형수님. 우리 형이 형수님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설레하는데요. 형한테는 형수님이 최고죠. 아직 소연 씨와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영호는 제 여자친구인 소연 씨를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살갑게 대했죠. 그리고 소연 씨의 동생인 수연 씨. 처음에는 그냥 다 같이 밥을 먹자는 자리에 제가 영호를 데려갔고 수연 씨가 동생과 함께 왔는데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영호와 수연 씨가 서로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더블 데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 저와 소연 씨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영호와 제 아내의 동생인 수연 씨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겹사도는 아니지만 저와 영호가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였기에 왠지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와 영호 입장에선 같은 장인 장모님을 모시는 거였죠. 여보야, 재수씨 잘 챙겨줘야겠다. 뭐 먹고 싶은 건 없대? 잘 익은 홍시가 먹고 싶다고 하네. 그래? 입맛을 생각하면 딸인가? 아직 모르지만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네. 결혼은 제가 먼저 했지만 아이는 영호네가 먼저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영호는 계속 함께 사업을 했고 집도 가깝게 얻어 왕래가 잦았죠. 저와 영호가 닮았다는 생각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를 보는 사람마다 친형제냐고 물을 때가 많았어요. 어쩜 이름도 그래? 김영식, 김영호. 형제 같잖아. 어렸을 때도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남도 아니지. 영호는 내 동생이야.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내 동생.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자기랑 도련님 보면 세상 그렇게 끈끈한 형제가 있나 싶어. 우리 어릴 때 둘 다 너무 힘들었거든. 그 많은 일을 겪고 이렇게 자라 우리가 각자 가정을 이루고 또 함께 일하며 가까이 챙겨주며 산다는 게 난 정말 기적 같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고 지금은 모든 게 다 너무 감사해. 나도 자기가 내 남편, 영호 씨가 내 동생의 남편, 도련님이라 참 고맙네. 아내와 저는 늦은 밤 하루를 돌아보며 매일 대화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인연의 소중함과 놀라움에 대해 그리고 이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했어요. 영호와 재수씨가 예쁜 딸을 낳았고 그 다음에 저에게도 예쁜 딸이 생겼습니다. 1살 터울로 태어난 아이들은 자매같이 자라고 있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띠를 하고 똑같은 신발을 입고 자매처럼 쌍둥이처럼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양한 표현으로 비유하지만 저는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깨끗한 흰 바탕에 밑그림을 그리고 나만의 색으로 하나씩 물들이는 과정. 물론 그림이라는 것은 제가 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노년이 되어 내가 그린 인생의 그림을 감상하며 편히 잠들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도 저마다의 색으로 물들인 멋진 풍경화가 완성되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